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6월 19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메르스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를 빌미로 또다시 4대강 공사 담합 건설사들에 대한 선처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틈만 나면 담합 건설사들에 대한 선처를 주장하곤 합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 뭘 어떻게 선처를 하자는 말입니까? 이 정도면 검찰은 김 의원과 그 건설사들이 무슨 관계인지 한번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 의원은 항일 독립투사 김좌진 장군의 후손이라며 선거 때마다 울고먹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두고 말이 많지만 사실이라고 치고 하늘에 계신 김좌진 장군이 김을동 의원의 행투를 보며 무엇라고 생각하실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상식이 질식해버리니까 이런 망발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겁니다. 국가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 투표에서 시작됩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메르스 사태 여파로 급전직하 추락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메르스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1명씩 늘었습니다.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는 것은 대단히 지난달 15일 메르스 사태 시작 이후 거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진정세로 가는 고비인지 길목인지 이번 주말 다음 주 초까지의 사나흘 정도가 대단히 중요한 때라고 방역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정승주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대통령 지지율 30%를 밑으로 깨면서 툭 떨어졌군요. 예. 한국갤럽은 이번 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29%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취임 이후 최저 지지율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충청권과 영남권에서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이 10%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이 55%에서 41%로, 부산, 울산, 경남은 41%에서 29%로, 대전, 세종, 충청에서도 36%에서 23%로 모두 직무 긍정률이 10%포인트 이상 하락했습니다. 네. 이들 지역은 메르스 확진 사망 또는 경유 병원이 추가로 나타났거나 다른 지역에 비해 늦게 나타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중 대구, 경북에서 40%대 초반까지 급락하면서 부정평가율이 긍정평가율을 앞선 것은 지난 2월 둘째 주 이후 처음입니다. 네. 지난 2월 둘째 주 때는 13월의 세금 폭탄, 그래서 이른바 연말정산을 둘러싼 논란이 한참이고, 정부 정책에 반발하면서
그때도 한번 이렇게 지지율이 곤두박질 친 적이 있는데 그때를 말하는 거겠죠. 예. 대통령 국정 수행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그리고 각 정당 지지도도 함께 알아봤죠, 이번에. 예,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자는 부정평가의 이유로 메르스 확산 대처 미흡을 33%로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다음은 국정운영이 원활하지 않다 12%, 리더십 부족, 책임 회피 12%, 소통 미흡 11%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편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 40%, 새정치민주연합 25%, 정의당 3%를 기록했고 없음 의견 유보는 32%였습니다. 새누리당의 지지도는 지난주와 동일했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편 이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고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5%였습니다. 네. 새누리당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아주 강한 곳으로 알려진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부울경 지역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1%에서 29%로 12%포인트, 한 주에 12%포인트나 빠진 것은 어마어마한 추락인데요. 이게 지금 딱 전국 평균, 딱 그 수치를 보여주고 있군요. 예. 대전, 세종, 충청 역시 지난 2012년 대선 때 현 박근혜 후보, 대통령이죠.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던 곳인데 이곳에서는 23%. 네, 많이 빠졌군요. 자, 오늘 오전에 경찰이 세월호 관련 4.16 연대에 대해서 압수수색 전격적으로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는 4.16 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장의 차량과 인권재단 사무실, 그리고 4.16 연대 김혜진 운영위원의 차량, 4.16 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8시쯤부터 4.16 연대 사무실 앞에서 대기를 하다가 단체 관계자가 도착한 오전 11시쯤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4.16 연대와 국민대책회의의 조직 구성, 의사결정 구조와 더불어서 지난 4월에 열린 세월호 추모제 기획 의도와 행진 계획 등에 대해서 집중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 압수수색을 놓고 일부에서는 황교안 총리 취임 직후 첫 작품이 세월호 탄압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오늘 진짜 인터뷰에서는 4.16 연대의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장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 위원장에게 오늘의 압수수색, 그리고 4.16 연대와 황교안 총리 이후 우려되는 사정정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거나 질문하실 것 있으면 샵 인터뷰해서 올려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자, 메르스 소식 한번 볼까요? 예. 확진자와 사망자가 각각 1명씩 늘었어요. 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오늘 메르스 확진자와 사망자가 어제보다 1명씩 늘어 총 환자 수 166명이고 총 사망자 수는 2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확진된 166번 환자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삼성서울병원 입원 환자를 간병한 가족입니다. 네. 그리고 사망자는 120번 환자로 지난달 27일에서 29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머물다가 14번 환자로부터 감염돼서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오늘 메르스 격리자는 5,930명으로 어제보다 799명 감소했습니다. 격리자 수가 이처럼 크게 준 것은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다가 격리된 사람들이 대거 격리 해제됐기 때문인데요. 이로써 메르스 사망자는 총 24명이고 확진자는 166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한 치명률은 14.5%입니다. 네. 앞으로 치료가 호전돼서 완치되는 분들이 늘어날수록 이 치명률의 퍼센트 숫자는 낮아지긴 하겠지만 예. 아직까지는 14%대 상당히 높습니다. 대단히 높군요. 자, 그동안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볼 수조차 없다. 편지로 임종을 하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참 말들이 많고 안타까움을 자아냈었는데 앞으로 메르스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그 가족들의 임종, 그 참관을 허용하겠다고요. 예.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오늘 오전에 열린 메르스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망자 장례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라서 메르스 환자의 건강 상태가 불안해서 임종에 임박할 경우 자가 격리 중인 가족이라도 보호복과 마스크, 장갑, 고글 등을 착용하고 병원에서 임종에 참관하거나 화장시설까지 고인을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격리병동의 특성상 많은 가족이 참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병원 관계자와 인원 수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메르스 환자 가족들은 격리된 지역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보호장구를 지급받아 착용한 뒤 보건소 차량 등을 이용해 병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또 집에 도착할 때까지 보호장구를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장례 비용은 시신 밀봉, 운구, 화장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절차를 따른 장례일 경우에는 장례식장 임차료, 봉안당 또는 자연장에 안치하는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가의 장례 관리 지침과 그리고 시신 처리 지침에 따라서 시신을 밀봉하고 화장하는 방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황교안 총리 인준하고 정식 임명장을 받았는데 오늘 대정부 질문 출석해서 답변 들어왔군요. 예. 황교안 국무총리는 취임 하루 만인 오늘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서 공식 임명된 황 총리는 취임 이틀째인 오늘 아침 일찍 현충원 참배를 한 뒤 국회로 이동해서 대정부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황 총리는 이날 신임 인사를 위해서 국회 발언대에 서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막중한 소임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메르스 종식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각오를 밝혀서 메르스가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네, 각종 현안에 대해서 답변 어떻게 했습니까? 답변 태도는 또 어땠고요? 예. 황교안 총리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이 메르스 퇴치 관련 실패에 대해서 정부를 대표해 국민에게 사과할 것인가라고 묻자 당국이 초기 대응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새로 총리된 입장에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한 뒤 정부의 최우선 과제를 메르스 종식에 두고 총력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초기에 메르스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초기 대응이 좀 늦었고 메르스 대책의 초기 단계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광폭으로 하지 못하고 너무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돌아보고 있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배전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안보와 국익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고 오산 주한미군 기지의 탄저균 배송 사고에 대해서도 가장 급한 것은 진상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으로 어느 단계에 이르면 양국 협의를 통해서 국민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 어느 단계가 언제쯤 어떤 수위로 이루어질지 이런 게 핵심인데 알맹이는 조금 빠진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 가지 현안 때문에 황교안, 메르스 이런 것 때문에 좀 묻혔었는데 성완종 리스트 수사 어떻게 돼가고 있죠 지금? 예,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을 지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호철 씨에게 서면 질의서를 오늘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의원은 2006년 5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이 씨는 그 후임으로 참여정부 임기 마지막 날인 2008년 2월까지 민정수석실에 있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이 두 사람에게 2007년 말 성 전 회장이 특사 대상자가 된 구체적 경위를 질의했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의 특사 요청이 있었는지도 질의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사팀은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특사 업무를 전담한 박성수 전 법무비서관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8명 가운데 불구속 기소 방침 이선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제외한 6명은 불기소 또는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대선 자금 의혹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중반쯤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2달 넘게 진행된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고 성완종 씨가 죽음을 앞두고 내가 돈 준 사람들 이름하고 돈 액수 이렇게 적은 그 8명에 대해서는 슬렁슬렁하고 도저히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2사람은 콕 집어서 했고 나머지 사면 가지고 뭐가 있었니 그 부분은 지금도 부지런히 수사를 막 하고 있네요. 예. 형평이라는 게 법의 신 눈을 가리고 안대로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있는데 우리 대검찰청에 있는 저울은 완전히 기울어 있는 모양입니다. 자, 뭐 잊을만 하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뉴스 같은 생각이 안 들기는 하는데 잠수함 도입 관련해서 이번엔 해군 대령 비리 관련 뉴스가 하나 들어와 있군요. 예, 해군의 잠수함 도입 비리를 수사하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오늘 방위사업청 잠수함 사업평가팀장을 지낸 예비역 해군대령 이모 씨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다 밝혔습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씨는 방사청 잠수함 사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잠수함 3척에서 위성통신 안테나에 결함이 발견된 사실을 알고도 시운전 평가 없이 잠수함을 인수하도록 한 혐의입니다. 현대중공업은 당시 시운전을 거쳐서 통신장비 결함이 드러날 경우에 잠수함 납품기일을 맞추기 어려워서 하루 5억 원 상당의 지체 배상금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우선 잠수함을 인수해주면 통신장비를 향후에 교체하겠다고 요청했고 이 씨는 시운전을 생략한 채 성능평가 결과를 조작해서 잠수함을 인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형적인 비리, 직위, 직책, 권한을 이용한 봐주기 비리인데 이것도 어제 한민구 국방장관이 말한 이른바 생계형 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하루에 5억 원씩 빚 지체 배상금, 그러니까 늦어질수록 연체에 대한 손해보상식으로 5억 원씩을 내야 하는데 일테면 열흘이 걸린다. 그럼 50억쯤을 내야 하니까 그중에 얼마 뚝 떼서 대령한테 눈 좀 감아주쇼. 그러고 나중에 이렇게 하자. 그나저나 잠수함이 위성통신 안테나에 결함이 있다. 그러면은 저 물속에 가 있는 잠수함하고 해군 기지하고 교신을 할 때 이게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야, 이렇게 하고도 납품을 하고 막 그러네요. 하긴 잠수함인데 잠수를 잘 못하는 잠수함도 있었잖아요. 3일인가 되면은 숨쉬러 올라와야 된다면서요. 참 가지가지합니다, 진짜. 자, 연 사흘, 나흘째 표절 파문 그리고 그 책을 출판한 창비에 대한 비판 여론 계속 확산세이고 다른 작가의 표절 얘기도 지금 함께 나오고 있고 계속 어수선한데 신경숙 씨, 작가 신경숙 씨가 검찰에 고발됐군요. 네. 표절 의혹이 제기된 소설가 신경숙 씨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과 루제이 린저의 생애 한가운데 일부를 표절한 혐의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이 업무 방해와 사기 혐의로 신 씨를 수사해달라며 고발한 사건을 지식재산권, 문화 관련 사건 전담 부서인 형사 6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현 원장은 고발장에서 신 씨가 단편 전설을 담은 소설집을 2차례 내면서 출판사 창작과 비평을 속이고 인세 등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출판사 창작과 비평을 속이고 인세 등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가 있다. 창작과 비평도 피해자로 지금 보고 있는 거군요. 예. 광역 급행버스, 이른바 영어로 대문자 M자를 이렇게 크게 써붙이고 다니는 버스죠.
그 M버스의 기본 요금도 400원이 오른다고요? 예, 오는 27일 새벽 첫 차부터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의 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M버스로 불리는 광역 급행버스 기본 요금도 400원이 오릅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M버스의 기본 요금이 2,000원에서 400원이 오른 2,400원이 되고 이후 5km마다 100원씩 올라간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또 서울시와 경기도가 추진 예정인 조조 할인 제도를 M버스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 저는 이 M버스를 탈 일이 없어서 몰랐는데 이게 택시처럼 몇 킬로마다 요금이 올라가는 모양이군요. 그런가 봅니다. 네, 이건 예.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보통 위성 도시에서 서울 도심까지 평균 한 25km쯤 되니까 되게 그렇죠? 그 광화문 이렇게 서울 확대된 지도를 놓고 보면 5km, 10km, 5km 단위로 이렇게 원을 그어 보면은 20km와 25km 사이에 뭐 일산, 분당, 부천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던데 M버스는 기본 요금이 2,400원에 5km마다 100원씩이라고 하니까 서울 도심까지 25km라고 치고 한 3,000원 가까이 되겠네요. 네, 이런 게 처음 알았습니다. 어쨌거나 매일매일 서민들이 의존해야 하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오르고 경기는 아주 가라앉아 있고 예. 돈을 풀어도 뭐 추경이니 뭐니 해서 경기 진작책이라고 돈을 풀어도 실제 꼭 돈이 소용되는 것 그 사람들에게는 잘 미치지 못하고 결국은 각자의 지갑을 두텁게 해줘야 하는 게 경제 활성화의 요체인데 그렇게 몇 년째 그런 말을 해도 도무지 마이동풍이니 참 답답합니다. 자, 오늘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날씨가 좀 굳다 그러죠? 예. 오늘 전국의 구름 많은 가운데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소나기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30mm가 되겠고 지역에 따라서 강우량 차이도 크겠습니다. 소나기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9도, 춘천과 대전, 광주와 대구 28도로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반면에 동해안 지방은 동풍 영향으로 한낮에도 20도 안팎까지 머물러서 선을 했습니다. 토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새벽에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네. 비의 양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 10에서 30mm, 동해안과 남해안은 5에서 10mm로 이 비로 인해서 더위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5도, 대전 23도, 광주, 부산 24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일요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충청남부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에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다시 올라서 서울 28도, 광주, 대구 29도 예상됩니다. 네, 가뭄 해갈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좀 모르겠습니다. 예. 천둥, 번개, 우박 소식까지 있고 참 요란하긴 하군요. 다음 주 중반쯤에 제주도에서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요? 예, 다음 주 중후반에 제주와 남해안부터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 전선이 7월 상순까지도 제주도 부근 해상에 머물면서 내륙 지역으로 쉽게 북상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부지방의 장마 시작은 평년보다 늦어지겠는데요. 7월 중순부터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하면서 장마 전선 점차 북상하겠습니다. 올 여름 장마는 크게 활성화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비가 오랜 시간 이어지는 전형적인 장마 형태가 아닌 단속적이고 국지적인 특성을 보이겠습니다. 7월 하순부터 8월 사이에는 비가 자주 내리는 가운데 강력한 대기 불안정으로 국지적인 집중호우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름 휴가 계획하실 때 최신 기상정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메르스가 빨리 잡혀야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든 마우든 할 텐데 참 걱정입니다. 네, 한 주일 동안 뉴스 브리핑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한 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해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네. 4시 56분 되게 한 15, 6초 전입니다. 게시판 잠깐 보죠. 날씨가 아주 쨍쨍하고 저녁부터 비가 일부 온다는데 아직은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핑공님, 정승주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 목소리 좋고 발음 좋고 두 분 궁합 찰집니다. 예, 정승주 아나운서 차분하고 나지막하고 듣기 편하죠. 네. See myself님, 실존을 신고합니다. 실존이라 니체인가요? 아니면 자라투스트라인가요? 출첵 인사 재밌네요. 이강윤 앵커와 정승주 아나운서의 찰떡궁합이다. 이거는 용어까지도 두 분이 약속한 듯 같은 용어를 쓰시네요. 괜찮으십니까? 들으시기에? 네, 계속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라디오국 인력 배치가 조금 변동기에 있어서 언제까지 같이 할 수 있을지 좀 모르겠습니다. 훈련된 아나운서니까 뉴스 전달하는 것, 그리고 호흡 끊어있고 하는 것 저도 옆에서 많이 보고 느낍니다. 클로렐라님, 사나흘 만에 올라오는 잠수함은 원래 그런 거랍니다. 배터리로 충전한 전기 모터로 구동하는 거라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디젤 엔진을 돌리려면 3, 4일에 한 번씩은 수상으로 물 위로 올라와야 하는 거랍니다. 독일에서 수입한 잠수함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원래 그렇게 운영하는 잠수함이라는 얘기죠. 이런 것도 있는 모양이군요. 어떤 것은 열 이틀가량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올라온다,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클로렐라 말씀도 아마 맞으실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 다른 건인데, 그나저나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디젤 엔진을 돌리려면 3, 4일에 한 번씩 올라온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군사용으로 쓰기에는 조금 이상한 잠수함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전쟁 중에 타임 잠깐, 그러고 나 충전해야 되니까 좀 올라갈게, 포 쏘지 마, 뭐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은 뭐 다른 용도라면 몰라도 군용으로는 조금 이상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필요에 따라서는 훨씬 오랫동안 잠수를 해야 할 작전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을 텐데요. KBM3452님, 결국은 군사용이 아니라는 거네요. 이런 잠수함은, 이런 말씀을 주셨고, 잠수함 유성 안테나는 사람으로 치면 눈 아닌가요? 이놈들이 종북이군요. 그렇죠. 눈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눈이나 귀 또는 머리 이 부분. 아무튼 참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잘 못해서 하루에 5억 원씩 물어야 되니까 우선 돈 좀 쥐어주고 시간을 벌어서 다른 걸로 한다. 오히려 방산비리 쪽이 공개 경쟁, 투명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음성적인 비리 이런 게 더 구조화되지 않았나 싶고, 몇몇 사람만 타겟팅으로 해서 매수를 하거나 잘 보이거나 평소 관계를 돈독히 해놓으면, 그리고 그동안 받아먹은 뇌물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받기 시작하면 이제 그거가 약점이 돼서 소소한 부탁은 또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그런 악순환 구조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데
노래를 써야죠. 부정부패 비리와의 전쟁 그러는데 그냥 법무부 장관하고 총리 불러다가 텔레비전 앞에서 대국민 엄포 담화 그런 거 말고 이런 거 때려잡으면 됩니다. 때려잡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군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쉬쉬하고 감추어주고 봐주려고 하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물을 길어다 먹는 내무반이 전국에 한 200개쯤 된다는데 그런 군인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못된 짓 하는 군인들은 말 그대로 엄벌에 처하고 예전처럼 무슨 연자죄까지를 동원하긴 힘들겠지만 본인과 부인 명의 그리고 가까운 친인척 계좌 이런 것들은 싸그리 조사를 해서 뭔가 불투명해 보이는 것은 끝까지 추적하고 받은 뇌물의 한 10배쯤을 추징하면 그럼 옷 벗기는 건 물론이고요. 그러면은 여지껏 낸 군인연금 이런 건 당연히 못 받죠. 그렇게 시범적으로 몇 건 확실하게 징치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건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구조화되어 있는 비리라면 그것을 도려내는 것 역시 의지의 문제인 것이고 조사권과 수사권이 쥐어져 있지 않습니까? 정치 권력 획득의 여러 가지 의의와 기능 중에 하나 그것 아닙니까? 이런 데 써야지 말이죠. 무슨 세월호 가족들 돕겠다는 4.16 연대 갑자기 한동안 잠잠하더니 또 총리 취임 다음 날 아침부터 들이닥쳐서 압수수색하고 오늘도 정의를 논하네 라는 긴 닉네임을 쓰시는 분은 어제도 이런 말씀을 적으신 것 같던데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정의를 논하는 진행자님 자제 좀 해주세요. 정의라는 게 아무 데서나 생기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논하는 게 말이나 된다고 보시나요? 지나가는 뭐가 웃겠네요 이러셨는데 반어법이십니까? 아니면 정식으로 정작 정색하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반어법으로 듣겠습니다. 일단은 교활한 아이 황교안 총리 만들기는 성완종 리스트 그리고 대선 불법 자금 수사 등에 관한 특검 추진 요구가 제기될 법한데 이거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보인다라고 본인의 전망과 견해 적어주셨습니다. 그만해라 그네야님. 답이 없네요. 그렇게 인물이 없나요? 일부러 오타를 내신 것 같아요. 황교활 같은 사람을 총리라니. 답답한 세상 힘들어도 그냥 미국에서 살아야겠습니다. 은퇴하고 내 나라 대한민국에 돌아가서 살아야지 그런 꿈을 갖고 살아왔는데 라고 한편으로는 참 서글픈 얘기입니다. 수구 초심이라 나이 들고 인생의 황혼 무렵에는 자기가 태어난 곳 쪽을 여우도 마지막에는 자기 태어난 곳 쪽으로 머리를 향한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자기 생의 출발점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회귀 본능, 회귀 욕구는 다 있는데 말이 그렇지 미국이 여러 가지 살기 편한 점도 있고 기후나 생필품, 그다음에 나름대로의 사회 정의, 또 인종차별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럼 또 삭막한 점도 있고요. 어쨌거나 물 설고 사람 설고 땅 설고 언어도 설고 그런 데 가서 자리 잡느라고 수십 년 동안 가신 지 얼마 되신지 모르지만 그렇게들 정 붙이다가도 그렇게 살다가도 마지막에는 자기 태어난 곳을 돌아보게 마련인데 조국의 현실이 그만 정을 뚝 떨어지게 그럴 수밖에 없죠. 좀 이분들에게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기운 내십시오. 그만해라 그네야님. 김을동 대한민국 만세? 물음표까지 했는데 이거는 누구의 인터뷰를
화면 캡처한 건진 모르겠는데 한국 소녀들이 위안부로 강제 동원된 거라면 왜 박정희는 그런 일본 군대에 장교로 지원했는지, 그리고 왜 한국 국민들은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또 그 사람의 딸을 대통령으로 뽑았는지 의아하다라고 어느 외국인, 누굴까요? 어느 분일까요? 딱 보고 알아야 되는데 몰라서 미안합니다. 아마 어느 언론사에 어느 외국인 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연합뉴스 사진 로고 워터마크가 있긴 하네요. 4.16 연대를 압수수색함으로써 결국은 세월호 진실을 감추려고 발버둥치고 있군요. 이런 견해도 주셨고요. 싱크홀이 정말이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뚫리는군요. 오늘 오전 11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국제대로의 극지연구소 인근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폭 2m, 깊이 4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아마 연합뉴스 사진 설명 같은데요. 뉴스원이군요. 이렇게 그냥 도려내듯이 아스팔트 도로가 이렇게 뻥 뚫려버리네요. 거의 아주 정원에 가깝게 동그랗게요. 이거 물론 낮에 오전 11시라니까 긴급 조치를 하긴 했겠지만 저녁에 만약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으면 사람도 충분히 빠지겠고 지나가는 차도 걸려서 빠지거나 파손이 더 커지거나 이럴 것 같습니다. 왜 이렇죠? 그런데 도로 밑이 이렇게 뻥 뚫려 있나요? 처음 도로를 닦을 때는 토산이 뭐니로 자갈이니로 채워져 있었을 텐데 이게 뭔가로 지하의 구조에 이상이 생기면서 휩쓸려 갔다? 아무튼 희한합니다. 서울 잠실에서 한동안 이런 게 많이 일었더니 이젠 인천까지 그렇군요. 이강윤쌤, 부친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지율 30%는 빼야 합니다. 라고 안 바쁜 벌꿀님이, 대통령 지지율이 29%라니까 30% 빼면 마이너스 1%네요. 핑공님, 압수수색 소식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조금 있다가 진짜 인터뷰에서 좀 얘기 나누겠습니다. 세상참님, 오늘 오프닝 멘트 죽이네요. 죽이네요. 일이 바빠서 죽겠는데 댓글 안 달면 안 될 듯한 기분이 들어서 자, 오늘 화이팅 합시다 이러셨는데 아이고, 이렇게 바쁜데도 로그인 안 해도 되나요? 댓글 남기셔서 고맙고요. 김을동 의원 정도를 가지고 오프닝을 할까 또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하도 망발을 계속하니까 좀 한심하기도 했고요. 락웨이지스님, 저는 김을동 씨가 김좌진 장군의 손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증명이 되지도 않았고 김좌진 장군의 손녀가 맞다면 어떻게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총칼을 겨눈 일본군 장교의 딸 밑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겨울바람과 프, 이거 항상 어떻게 끊어야 할지 모를 그 닉네임이군요. 유전자 검사로 친자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김좌진 장군의 피가 아니라 깡패 김두한의 피가 흐른다는 거죠. 그래요? 깡패 김두한 씨 그건 예. 그랬더니 보리수님은 깡패 김두한은 박정희 시절 중앙정보부의 폐인이 됐죠. 지 아버지의 원수의 딸에게 충성을 하는군요. 네, 김을동 씨에 대해서 아주 점수들이 대단히 안 좋으시군요. 이해가 갑니다. 아니, 점수를 박하게 주시는 게 이해 간다고요.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에휴, 갑자기 삼둥이들이 생각나는군요. 그 김을동 씨의 손자가 그 새 쌍둥이인가요? 그 아들은 무슨 탤런트죠. 며느리가 판사라고 그래서 한동안 화제가 됐고 그랬던 그 주명 아빠님은 또 손자들 보기 부끄럽지 않나? 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시드니 언님,
이강윤 선생님, 호주에서 출첵해요. 명료한 방송 진행 너무 좋아합니다. 그쪽이 지금 3시인가요? 저녁 7시인가요? 우리보다 2시간이 어떻게 되나? 잘 모르겠네요. 2시간 시차 난다는 것밖에 모르겠어요. 빠른 건지 늦은 건지. 아무튼 3시면은 하긴 또 호주는 일과가 빨리 끝나는 적이기도 하고 TGIF라고 그래서 금요일이면 좀 더 그럴 수도 있고 7시라면 뭐 당연히 지금 저녁 쉬는 시간일 거고요. 고맙습니다. 멀리에서. 그리고 늘 올려주시는 것. 호주 소식도 좀 저희 외신에서 체크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나 그런 거 있으면 좀 올려주시면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로닌님은 시드니아님 고국 소식이 너무 암울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그 미국에 계시는 분하고 좀 비슷한 톤이네요. 그랬더니 시드니아님께서 로니누이 내년 5월에 찾아뵐게요. 상철형 이거 읽어도 됩니까? 이렇게 실명이 나오는데 상철형도 보고 싶어요. 항상 감사 올립니다. 아, 이분들이 이렇게 교분과 연락이 있으신 사이시군요. 내년 5월 한 1년 남았네요. 김좌진 장군의 이름이 더러워진다고 변현주 사랑해님 견해 남기셨고 이건 뭡니까? 아, 어제 올라온 이건희 회장 사진이군요. 쏜살 같은 90분 200년 된 산삼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휴, 청라에서님 이게 좀 너무 과찬이셔서 민망합니다. 200년 된 산삼. 예, 어제 남기신 거군요. 보니까 이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서 몇 분 견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조금 이따 다시 챙기겠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의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죠.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갤럽 보니까 뭐 대통령 지지율이 29%, 당 지지율도 좀 빠지던데 뭐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새누리당 여권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보고 싶을 거 뭐 이해는 합니다. 뭐라고들 하고 있어요 요즘? 지금 최근 들어서 뭐 여론조사 결과 뭐 말씀하신 대로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 갤럽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인데 29%, 이게 취임 후 최저치라고 하는데, 네. 이게 지금 2월 달에 이 연말정산 파동이 있었을 때, 그때만큼 혹은 그보다 더 지금 민심이 흉흉하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민심이 흉흉하다 뭐 이런 것보다 이제 정부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게, 그렇죠. 이게 정말로 이제 사람들 사이에 그냥 아직도 정부를 믿느냐라는 게 뭐 아주 참 부질없는 짓이다라는 취지로 얘기가 오갈 정도로 지금 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또 박근혜 정부 전체 이 공적인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런 거를 이제 사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체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이번 여론조사에서 정말 특이한 거는 이례적으로 뭐 연말정산 파동 때도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갤럽이 매주 이 주간 정례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하는 이 대구 경북 지역, TK 지역에서 이번 주에는 결국 이 지지율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훨씬 많아졌고요. 예. 또 더더군다나 그 부정평가의 비중이 일주일 새 10%포인트 이상 늘었다 그럽니다. 그게 크더라고, 그게. 그렇죠. 대구에서도 지금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왔고, 이 전체적인 시스템이 무너졌다라는 이제 국민적인 불신, 뭐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극에 달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새누리당 의원들 대체로 지금 당 지지율은 사실 지난주하고 동일합니다. 예. 여전히 새누리당 지지율이 40%나 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높아져서 이 25%를 기록했는데, 그런데 당 지지율 40%라고 해서 네.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은 높고 뭐 박근혜 대통령 낮으니 그냥 뭐 그럼 선 긋고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이 새누리당 의원들 본인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진짜로 6월 임시국회가 어쨌거나 이제 큰 파고는 지금 넘어선 상태고, 대신 이제 뭐 전혀 예년 같으면 전혀 예상 혹은 걱정할 이유가 없는 지금 개정국회법 거부권 논란이 지금 하나 지금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그걸 제외하면 9월 정기국회 때까지 7월, 8월, 6월 하순부터는 사실 정치 비수기이고요. 이 시기는 내년 총선을 앞둔 현역 의원들 또 뭐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 후보자들 입장에서 보면 지역 활동을 가장 그렇죠. 뭐 이제 공을 들여서 예. 시작해야 할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내년 4월도 선거고. 그렇죠. 그래서 내년 4월 선거를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 이 임기 마지막 해 이 국정조사는 대체로 뭐 맹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은 모두 이 지역 활동에 올인을 해야 될 시점인데, 그런데 박 대통령의 지지층이 이 견고하다는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 균열돼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이 박 대통령의 지지 이외에 자력으로 뭔가를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게 뭐 어제 황교안 총리 인준안 처리 과정에서도 뭐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 정말로 이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이 역력합니다. 네. TK에서 부정평가가 더 많고,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지지율이 29%밖에 안 된다. 그래서 딱 전국 평균이던데, 네네. 확실히 경남과 경북,
같은 영남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온도 차이는 항상 있어 왔지만 부울경 쪽은 확실히 뭔가 좀 달라질 양상인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게 이제 그렇죠. 예, 이석수 변화로 얼마나 나타나느냐. 그다음에 메르스가 잠잠해지고 나면 메르스로 인해서 급격하게 빠졌던 것들이 어느 만큼 회복하느냐. 그게 관건일 텐데. 네네. 뭐 현재의 당청 관계나 주변 포진 인사들의 성향, 황교안 총리 인준 이런 거를 볼 때 박근혜 정부 후반기, 그러니까 올 후반기 말씀이죠. 7월 이후 전국 운영이 뭐 어떻게 좀 입맛대로 되어갈 것 같아요. 어째요? 일단 어제도 또 그제도 제가 거의 동일한 표현을 계속 썼었는데요. 그러니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게 박근혜 정부 하에서 지금의 당청 관계 혹은 이 박 대통령의 이 여권 내 이 장악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균열이 나기 시작하고 그래야 사실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뭐 김무성 대표를 필두로 한 이른바 비주류 쪽에서도 이 박 대통령 하고 혹은 청와대와 이 코드를 맞추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오히려 잡고 가는 그런 양상이 지금 계속 엿보이고 있어서 이게 정말 이 새누리당의 이 40%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뭐 수년째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 정당 지지율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뜻 보기엔 그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크게 균열이 생기면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레이저가 통한다? 그렇죠. 그게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무엇보다도 김무성 대표 쪽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이 부분을 최소한 연말 아니면 좀 길게 잡으면 내년 총선 전후까지 일단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가겠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이게 이제 개정국회법 논란 과정에서 이 김무성 대표가 뭐 본인 쪽에서는 중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이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쪽하고의 충돌 과정에서 계속 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쪽으로 지금 기우는 그런 모습을 최근에 이제 연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뭐 강제성 없다, 뭐 그렇죠. 헌법학자들 다수가 위헌이라고 본다. 뭐 이런 걸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과 진짜 합리적 보수는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그 깃발을 들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거의 유승민 원내대표가 유일한데 그런데 이 당내 지지 기반이 굉장히 지금 취약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뭐 힘있게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여권 내 최대의 그 지분을 갖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사실 김무성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무성 대표가 지금 여권 내 뭐 대선 주자 1위 아닙니까? 그런데 이 김무성 대표 본인이 지금 꼬리를 딱 내리니까. 그렇죠. 자신의 지지율이 여전히 박 대통령의 지지율에 기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꼬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당이 새누리당이 정부나 청와대를 좀 견인하면서 끌고 가는 그런 모양새가 올해 내에 형성될 가능성은 사실 좀 굉장히 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긴 내년 총선으로부터 그 이듬해 대선까지가 또 1년 한 7개월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다고 보면 김무성 대표가 대권을 마음속에 그리고 지도를 그려나가면서 시간표를 짠다면 내년 총선으로부터도 1년 7, 8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그 전에 총선 전부터 각을 세워서 만약에 총선 결과가 안 좋다면 그건 뭐 바로 본인으로서는 최대의 핀치에 직접 가는 것이고 그렇죠. 총선 의석별 권력 지도가 어떻게 짜여지느냐를 봐가면서 차별화를 시도해도 결코 늦지 않다 이럴 거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군요.
저기 바보 같은 질문 하나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웃지 마세요. 듣고서. 네. 합리적 보수의 범주에 이재호 의원과 또는 그와 생각을 같이 하는 몇몇 사람도 포함이 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네. 유승민 대표가 지금 갈수록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는 형국 아닙니까? 저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그렇죠. 그럴 네네. 때 이재호계나 이재호 라인이 유승민 대표를 엄호하거나 전략적 제휴를 하기에는 둘은 너무 출신 성분이 다른가요? 출신 성분도 다른 게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재호 의원이나 네. 혹은 구 친위 계층, MB 측 색채가 강한 사람들의 그 세력의 지원 엄호가 오히려 당 내에서 뭐 조금 자신의 운신의 폭을 넓히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네. 이게 대중적 기반을 확산시키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깨질 때는 확실히 깨져주자. 그렇죠. 예. 그렇게 지금 스탠스를 잡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 원내대표직을 던지는 것까지 갈 거냐, 예, 예. 아니면 이번에는 살짝 조금 다소 이 자존심을 굽히고 예. 조금 기회를 좀 볼 거냐, 이런 갈림길에서는 오히려 지금은 조금 후자 쪽을 택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어제 제가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그랬죠.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대중적 기반이 좀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뭐 이재호 의원이나 하는 이 친이계 핵심 세력들의 지원, 엄호 이런 것들이 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바보 같은 질문인데 또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유승민 대표가 머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머리도. 거기는 사실 뭐 새누리당 내에서 예. 이 아마 이렇게 얘기 드리면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 상당수 청취자분들이 좀 웃으실 수가 있을 텐데요. 예. 이 여권 내에서는 사실 좀 천재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다는 게 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겪어본 정치인들이나 특히 기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보면은 고등학교 때 영어 수학 이런 거 잘했을 것 같은 외모이긴 해요. 근데 외모하고는 또 다르게 예. 굉장히 좀 터프한 성격입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그렇다고 보면은 뭐 그동안 새누리의 잠룡들의 별 거론은 안 됐지만 향후 2, 3년 사이에 그 대열에 쑥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해 보인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잠재력으로 따지면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이 정치적 역량 이런 부분들이 현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네, 새누리 내에서 비교적 뭐 합리적 보수 이런 것을 칭했던 사람들은 몇몇이 있었죠. 여지껏 일테면 뭐 원남정이든가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등등이 한번 있었고 그런데 그들의 파괴력은 일단 뭐 두 사람은 지사를 하고 있지만 좀 정병국 씨는 약간 좀 뭐 선거 때 운이 좀 없는 것 같고 유승민 대표는 오히려 원내대표를 하면서 자신의 입지감과 존재감 그다음에 정치적 지향점 이런 것들을 여의도 안팎에 확실히 심어주고 있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얘기를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게 이제 그동안에 이 원내대표가 아닌 그러니까 개별 의원 유승민에서 이제 원내대표가 됐을 때 여당의 원내대표가 또 이 개인이 아닌 여당 원내대표로서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지금 이제 그 점에서 보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좀 개인적인 역량, 이런 개인 플레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인 플레이에 좀 집중했다 이런 평가들을 좀 받아왔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 재정국회법 논란 와중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제 그 조언을 구하는 그런 그룹들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이번은 좀 꺾고 들어가는 게 낫겠다. 라는 조언을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라고 합니다.
길게 보고 가자 이 말이군요. 그렇죠. 네네. 네, 한 주일간 잘 들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한국은 온통 난리인데 우리 양정대 기자는 옆 나라에 사시나 봐요. 메르스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자신의 코너를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메르스라는 단어는 몇 번 썼는데요. 사실 지금 정치권 뉴스가 네. 사실 제가 전해드리면서도 조금 죄송한 건 이 여의도 담벼락을 넘어서면 사실 온 국민들의 관심사가 이 메르스에 있고 특히 이제 개정국회법 같은 경우는 정치권 내부에서 논란이 크지만 그렇죠.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한심한 일이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대로 무슨 미친 지랄들이야 이겁니다. 한마디로.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전해드리면서도 사실 제가 조금 굉장히 죄송한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뭐 양 기자가 미안해할 일은 아니죠. 기자는 일단 발생한 것을 추적하고 핵심을 짚어주는 거니까 제가 그냥 한번 해본 말이에요. 네. 자, 주말 잘 쉬시고 월요일 날 또 연결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요? 지역협의회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막 퍼뜩 지역협의회 가입해 안 카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행간 짤막하게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방금 정가산책 맨 마지막 부분에도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청와대와 새누리당 내의 힘겨루기. 이게 지금 청와대와 새누리당만의 힘겨루기가 아니고 청와대와 입법부 간의 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물론 청와대는 현재 메르스 사태로 워낙 코가 석자이고 민심이 흉흉하고 지지율이 급전직하 추락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정치권 전반에 전운을 들이우게 하는 것은 좀 늦추겠다. 아마도 다음 주 초반이나 중반쯤에 메르스가 만약에 한풀 꺾이고 장마도 시작되고 해서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 국회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생각이 확고하다 그래요. 이것은 국회가 지금 월권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고, 입법부의 수장인 정의화 의장이 비박계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이나 청와대 눈치 살펴보면서 일하는 사람은 아닌 것으로 현재까지는 확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애초에 여야 의원 211명의 합의로 통과시켰던 안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수정안을 낸 게 정의화 의장의 아이디어였죠. 이른바 국회의장 중재안. 그런 정도로 물러섰으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초강수는 들고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정치적 의사표시를 국회의장으로서 한 거죠.
법으로야 따지면야, 교과서적으로야 보면야, 삼권이 분립돼 있고 모든 권력의 원천은 국회니까 오히려 국회의장이 뭐 국가 서열은 대통령이 1번이라 하더라도 정치적 의미의 서열은 국회의장이 앞서는 게 더 맞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인데, 정의와 의장은 자신이 입법부를 대표하고 있고 입법부의 수장으로서의 권위는 자신 스스로 챙겨야 한다, 이런 의식이 강한 최근 국회의장들 중에서는 가장 강한 분 같긴 해요. 그래서 청와대가 결국은 거부권을, 그리고 이제 그 수정안, 정의와 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면서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했죠. 이러이러해서 고쳤다. 국회로서는 그렇게 이례적인 것이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이해를 촉구하는 한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역할을 좀 하십시오. 뭐 이랬겠죠. 그랬더니 이병기 실장이 아니다. 대통령의 뜻이 대단히 완강하다라고 바로 전화로 대답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의장님 참고하겠습니다. 대통령께 진언하지요. 이게 이 정도가 아니고, 아닙니다. 대통령의 뜻이 매우 완강하십니다. 뭐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은 요구를 요청으로 바꾼 그 정도 가지고는 성에 안 차고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표현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는 좀 늦추겠다, 메르스 뒤로 이랬는데, 저는 할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로 봐서. 그렇다고 보면 정의와 의장도 퇴로가 없습니다.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뭐 항전 결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입법부 마지막 보루이자 더군다나 지금 합의안을 자신의 아이디어로 낸 중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장 뭐 또는 뭐 여야 원내대표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 이 정도가 아니고 행정부 전체가 입법부를 길들이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입법부가 행정부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항 아닌 저항을 할 겁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아까 양정대 기자의 해설에서도 들으셨다시피 청와대와 정면 충돌을 피하려고 거부권 행사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재의결에 넘기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주무르고 있다가 내년 회기 지금 19대 국회 임기가 내년 5월 30일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본회의 상정 안 하면, 여야 의사 일정에 이걸 합의하지 않으면 그냥 자동 폐기돼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재헌 국회 이래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한에서의 대한민국 단독정부 설립 이후로 거부권 행사가 약 60여 차례 있었는데, 초대 재헌의회 때, 아직 뭐 모든 게 혼란스럽고 힘의 관계가 불분명할 때 한 30여 건 있었고, 그 뒤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전부 다 국회에서,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에서 국회로 돌아오면 다들 그냥 유야무야 청와대 눈치 보면서 재의결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요. 딱 하나 있었던 게, 16대 국회 때, 그러니까 노무현 참여정부 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청와대로 갔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어요. 국회로 돌아왔죠? 다시 재의결했어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임기 만료로 대부분 다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1948년에서 52년까지 초대 재헌국회 빼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가 재의결했던 것은 노무현 측근 비리 수사하자, 특검으로 조사하자 말고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재의결까지는 붙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정의와 국회의장이. 그렇게 되면 현 원내대표 지도부들, 여든 야든 그들에 대한 청와대의 확실한 도전인 셈인 거죠. 그것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처리하느냐는 뭐 몇 가지 갈래의 경우의 수가 있긴 합니다만, 아직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전에 그것을 미리 장황하게 말씀드린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인 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생략하겠고요. 다만 전국을 대단히 빡빡하게 운영하겠다. 그리고 자신의 지지율과는 상관없이 내가 여전히 국정 운영의 동력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의도에 과시하고 싶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게 다분히 엿보인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구름 위로 올라가 버려요.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한나라당, 새누리당 대표였고 그 후보가 됐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 아래 것들 너희들 당대표들끼리 잘 해봐. 뭐 이런 식으로 미룹니다. 평소에 정치적 문제도 그랬고 세월호나 이런 거 메르스나 메르스에 대해서 밑에 행정부를 질책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딴 나라 사람이어서 하는 말 같잖아요. 보건복지부는 왜 이렇게 했지?
아니, 그 보건복지부를 통할해야 하는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데 그걸 망각하고서 남 얘기하듯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국회법 수정안이 사실은 별게 아닌데, 그리고 지금 현행 원안, 지금 수정안 말고요.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정의와 의장 수정안과 사실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위헌 논쟁은 헌법재판소에서 가리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여의도에 대한 아직 안 죽었다, 나 존재감 있다, 제발 좀 느껴라, 이러면서 일종의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그때 새누리당이 응하지 않을 경우, 표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의와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소집해서 이것을 재의결에 붙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연히 이제 재의결에 참여할 텐데, 표로서는 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 국면을 새정치연합이 확실하게 보여주어야만 야당이 왜 여당과 다른지를 알려줄 수 있는 또 한 번의 거의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기국회 가기 전까지 말이죠. 정기국회 때는 물론 환골탈태한 지금 쇄신위, 혁신위에 의해서 뭔가 바뀌어진 모습으로 임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네,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향후 정치권 어떻게 될지를 경우의 수까지는 따지지 않고 일단 그 의미, 그다음에 청와대의 여러 가지 흉중의 계산, 그런 것을 잠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게시판 잠깐 보고 한 1분 30초쯤 후에 박래군 4.16 연대 상임위원장 겸 인권재단 대표 연결해서 얘기 듣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왜 최소한 10,000원 선으로는 올라야겠다. 이거가 지금 요즘 메르스 때문에 묻힌 게 한둘이 아닌데 말이죠. 청실홍실님께서 아주 눈에 쏙 들어오는 사진 2장으로 비유를 잘 해주셨습니다. 영국의 최저임금 2시간치, 그러니까 영국 화폐 단위로 하면 13.4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23,000원쯤 하는데요. 2시간 일하고 구입한 식료품들이 보면은 고기도 있고요. 블루베리 같아 보이는 무슨 아이스크림인가요? 요거트 같은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와인, 스텔라 아트로이스, 이거는 맥주군요. 그 다음에 우유, 그 다음에 딸기, 오렌지 등등, 감자.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저임금 2시간 일하고 지금 5,600 얼마니까 한 1, 2천 원 되겠죠. 그걸로 살 수 있는 것은 삼양식품에서 나온 짱구 과자하고 양파 4개, 버섯 조그만 거 3개, 애호박 하나,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영국의 노동자와 한국의 노동자가 똑같이 2시간을 일하고 살 수 있는 것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죠. 이러니 삶의 질이 차이가 나고 그런 거 너무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역시 한 장의 사진 힘은 위대하다. 여러 구구 잡소리 다 필요 없고 이런 걸로 하나가 명확히 보여준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청실홍실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떤 분께서 오늘 이광윤이 왜 이렇게 희마리가 없느냐, 어디 아프냐 그러시는데, 컨디션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힘이 없게 들려서 미안합니다. 힘을 챙기죠. 진짜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 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 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오전 11시경 세월호 4.16 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본인의 자동차 그리고 본인의 인권센터까지 압수수색 당했죠. 박내군 상임운영위원장 연결돼 있습니까? 안녕치 못하실 텐데 일단 안녕하십니까? 박내군 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종로경찰서에 그동안 2번인가 소환조사 가서 받고 오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경찰의 그 소환조사에 충실히 응했고. 충실히, 네.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응하고 그랬었는데. 네. 적극적으로 오늘 압수수색이 5군데 이렇게 들어온 거네요. 5군데요? 어디죠? 예. 오늘 저하고 이제 김혜진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예. 거기 이제 자동차, 도고, 그리고 각각의 사무실, 저희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권센터인 인권중심 사람, 네. 거기 사무실하고, 그리고 불안정노동 철폐연대의 전 대표거든요. 우리 김혜진 운영위원이. 네. 거기 사무실도 이제 압수수색 들어왔고, 어허. 그리고 4.16연대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고요. 네, 군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박내군 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인권중심 4라매까지도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세월호 연대를 겨냥한 겁니까? 아니면 박내군 위원장이나 이른바 예전에 범국본 시절의 간부들 몇 명을 타겟으로 한 압수수색으로 보십니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이었거든요. 저랑 김혜진 운영위원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들이 4.16 연대 결성을 주도했고, 그리고 이제 몇 번의 이제 집회와 시위를 주도했다라고 저희들은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게 혐의를 두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집시법 위반, 일반 도로교통 방해, 그리고 또 이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이런 걸 혐의를 두고, 오늘 압수수색을 발부받아서 이제 들어온 거죠. 근데 압수수색을 청구한 게 어저께고요. 예.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그 황교안 국무총리가 임명장을 받은 날 받자마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고 곧바로 이제 발부가 됐고 오늘 그 압수수색이 단행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제 공안총리로서의 첫 선을 보이는 그런 거였습니다. 예. 첫 작품이다. 그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간적 일치성을 보이는군요. 예. 지금 이 시간 현재 압수수색은 끝났습니까? 어디서도 진행되는 곳이 또 있습니까? 예, 두 군데 자동차는 사실 자동차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금방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실 같은 경우도 이제 일찍 끝났고 여기 4.16 연대 이제 사무실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경까지 진행이 됐으니까 꽤 오래 진행이 된 겁니다. 조금 전까지 했군요. 예. 뭐 어떤 것들 가져갔나요? 거기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은 4.16 연대의 그 회의 문건들 그리고 뭐 노트, 수첩, 메모장 이런 것들을 압수하게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신경 쓰는 게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 두 번째 부분이 이제 회계장부라든지 거래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정을 털어서 돈 들여다보겠다. 예. 재정 비리 이런 거 찾아내겠다 뭐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뭐 이제 시민들의 모금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한 거라서 그런 거 없을 텐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거 그리고 컴퓨터와 컴퓨터 이제 거기 그리고 USB 외장 하드 이런 것들을 압수하도록 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건 다 적시해가지고 왔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4.16 연대 사무실에서도 이제 파일들 몇 개를 복사를 해갖고 그리고 이제 여기 하드 디스크 같은 경우가 이제 훼손이 많이 된 경우는 이제 또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이제 하드 디스크를 그대로 밀봉한 상태로 압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드 디스크 하나가 지금 밀봉돼서 압수된 상황이죠. 지금 메르스 때문에 거의 한 달 가까이 전국이 지금 뭐 최소한의 경제 활동도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국민들은 온통 관심과 걱정이 다 그쪽에 가 있는데 굳이 이 국면에 4.16 연대의 집행부, 지도부를 겨냥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건가에 대한 정당성 이런 것은 굳이 재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메르스 때문에 온통 난리인데 이 시기에
압수수색 들어올지도 모른다 이런 예상 혹시라도 했었나요? 황 총리 인준안 통과되면서? 아니 뭐 그런 예상은 좀 없었고요. 워낙 뭐 메르스 전국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메르스에 대한 어떤 이런 불안감 이런 것을 해소하는 거에 정부가 집중해야 되는데. 네. 4.16 이 연대에 대한 수사가 잠시 뭐 중단되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이제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들어오려고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예. 메르스가 어쨌든 진정되길 좀 바라고 있는 게 이제 정부가 이제 메르스가 이제 진정된다 하는데 진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죠. 또 다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메르스가 진정이 되고 그러면 그럼 곧바로 이 메르스 사태에 대한 어떤 책임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되는 거를 이렇게 4.16 연대에 대한 탄압으로 덮으려고 일정 정도 덮으려고 하는 예. 포석 속에서 게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이제 세월호 참사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그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의 그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등등에서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항의들이 계속 될 수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족들과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시민들을 위축시키기 위한 뭐 이런 거 아니냐. 구체적으로 먼저 증거를 잡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심리적 위축 효과. 그런 것들을 노리고 오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종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 관련 오늘 전격적인 압수수색 관련해서 오늘 4시에 긴급하게 입장 발표를 하셨죠. 아직 보도되지 않거나 못 본 분도 있는데 짧게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이제 황교안 총리의 첫 작품이 공안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거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는커녕 방해만 해온 정부가 이 메르스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공안 탄압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준 거라서 저는 이제 규탄할 수밖에 없다는 질문들을 분명히 했고요. 예. 그리고 이런 어떤 정부의 탄압에 맞서서 위축되는 게 아니라 더 강구하게 우리 이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들을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다짐들을 같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고 지금 메르스 때문에 물론 정신이 없긴 하지만 3일 전이든가요? 6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보름 동안 10만 명 서명운동 지금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으시리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그 진척 상황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예, 저희가 6월 16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밝혔던 거는 지금 이제 정부 시행령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쓰레기 시행령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진상 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못하게 하기 위한 그 시행령이잖아요. 네. 그것을 폐기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든 시행령 안을 수용하라고 이제 저희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이고요. 네네. 한편에서는 이제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 시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서명 운동을 단기간 내에 10만 동안, 2주 동안 10만 명 모아서 6월 30일 날 청와대에 이제 접수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이제 10,000명 정도밖에 안 해서 아직 멀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시 이제 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한 어떤 이 서명 운동에 또 좀 동참해 주시기를 또 호소드립니다. 예. 이 메르스 국면에서도 10,000명이나 돌파했다는 게 참 작아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우리 박 위원장님 성에는 차시지 않겠지만. 그나저나 우리 박 위원장은 젊은 청춘 20살 때부터 30년 넘게 모든 격변과 투쟁과 싸움의 현장, 인권을 지켜왔고, 온몸을 개인의 개인 돌봄 이런 거 전혀 없이 해오셨고, 동생분도 또,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한 몸을 기꺼이 헌신하신 또 열사시고 한데, 50이 넘어서 머리가 허해가지고, 물론 백기환 선생님 이름도 계시지만, 세월호, 용산 참사 늘 이럴 때마다 거리에서 현장 한 대짬 자고 이렇습니다. 이 나이 들으셔서도 50대 중반쯤이 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직도 압수수색을 당하고 자동차를 불신검문하듯이 다 일일이 열어보고 사진 보니까 휴지통, 쓰레기통에 있는 그 조각까지 다 이렇게 보고 찢어버리고 한 것도 맞춰놓은 거 봤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로 지금 광화문을 유가족들과 함께 꿋꿋하게 지키고 계시는 입장에서 시간이 아깝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현 정부 그리고 현 총리 총리를 일정 부분 방패막이로 내세운 감도 없지 않으니까 말이죠. 청와대와 총리에게 특히 신임 총리에게 뭔가 한마디 꾸지람도 좋고 대답도 오늘 압수수색에 대한 대답도 좋고 하고 싶은 말 편히 한번 해보시죠. 예, 이게 박근혜 대통령과 그 정부가 좀 알아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전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작년부터 계속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요. 예전에 다른 참사들 겪었을 때 그런 때와 다르다. 어떻게 다르죠? 이제 세월호 참사는 덮어둘 수 없고 세월호 참사 이전에 2014년 4월 16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여보세요? 그래서 자발성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네. 이런 것들이라서 이걸 무슨 탄압을 한다 그래서 이게 중단되거나, 탄압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거 활동을 못하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히 알아야 된다. 공안 탄압을 누를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네. 만약에 누르면 누를수록 더 큰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부분들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부가 공안 탄압으로 이렇게 이제 해서 시민들을 위축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망상을 좀 떨쳐버리고 정부의 좀 자리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 진상규명할 거 정말 두렵지 않고 겁낼 게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책임을 질 부분을 지겠다라고 한다면 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할 수 있도록 특별조사위원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거기에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갈 때까지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공안 탄압으로 누르면 누를수록 이게 폭발한다. 그런 점들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안 통치 종북몰이에 대한 유혹을 버려라. 이것은 현장을 지켜온 늙은 투사, 미안합니다. 늙은 투사가 아니고. 꿋꿋한 투사 박래군의 경고이자 통첩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어수선할 때 정리 잘 하시고요. 인터뷰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 날 또 4.16 압수수색으로 또 우리를 우울하고 한편으로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주말 건강하게들 보내시고 새로운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7시 뉴스K에서 정가 집중 분석 때 또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